부산 부전시장의 아침은 뽀얀 김과 함께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최은수. 시장 사람들은 저를 고향 떡집 할머니라고 부르지요.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고 쌀 씻는 소리, 지루의 떡을 안치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제 고단했던 삶도 위로받는 기분입니다. 이 작은 떡집은 제가 제 이름으로 읽어낸 첫 세상이자 마지막 세상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 하얀 떡과는 정반대인 칠흑같이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던 혼례 전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금도 보이는 듯합니다. 드넓은 김제 평야가 황금빛으로 펼쳐진 마을. 그곳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미소를 운영하며 지역 유지로 행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그 권위를 집 안에서도 휘둘렀습니다. 집안의 왕은 아버지였고 황태자는 4명의 오빠들이었습니다. 딸인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계집은 시집가서 아들 낳는 게 제일 큰 효도여. 그전까진 입 닫고 귀 막고 살아.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도 초등학교만 겨우 마쳤습니다. 글만 깨치면 여자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는 아버지의 호통 때문이었지요. 제 세상은 우물안처럼 좁고 어두웠습니다. 20살. 그런 제 삶에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읍내에 쌀을 실어 나르던 트럭 운전사 박정수 씨였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저를 볼 때마다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를 은순 씨라고 이름으로 불러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집에서 덜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그를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다락방에 올라가 제 혼수품인 작은 동백기름 병을 가만히 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귀한 것이었지요. 그때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다락으로 올라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일이면 다른 놈의 여자가 되는구나. 아버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늘 저를 때리거나 밀치기만 했던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동백기름 병을 빼앗아 들더니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네, 첫날 밤은 애비인 내가 가르쳐주마. 그래야 가서 서방한테 사랑받고 살지.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저항할수록 더 강하게 옥죄어오는 힘 앞에서 제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제 순결과 함께 제 인생도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다락방에 홀로 남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쌀뜨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연지곤지를 찍고 시집을 갔습니다. 제 인생에 드리워질 길고 긴 그늘의 시작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렀지만 저는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그의 다정함은 제게 구원이자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날 밤에 아버지가 겹쳐 보여 몸서리를 쳤습니다. 괜찮아, 은순 씨. 당신이 마음 열릴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2달 뒤
저는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갖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비밀은 제 몸 안에 살아 숨쉬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끔찍한 비밀을 품은 제 딸, 소희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다행히 아이는 저를 더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희를 보고 제 자식 이상으로 기뻐하며 아꼈습니다. 소희는 우리 부부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노리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를 보러 오겠다며 잊을만 하면 사람을 보냈습니다. 애비한테 손녀 볼 권리도 없냐는 호통이 인편으로 전해져 올 때마다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만큼은 그 더러운 손에 닿게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갓도를 지났을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저를 멀리 데려가 주세요.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요. 남편은 제 눈 속에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트럭에 저와 갓난 소희를 태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정든 고향과 가족, 제 이름까지 전부 김제에 묻어버리고 떠나는 야반도주였습니다. 부산 부전시장의 억척스러운 삶 속에서 저는 떡을 찌며 세월을 쪘습니다. 남편은 트럭 운전으로, 저는 떡 장사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소희는 시장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편지를 받고서야 우리 가족은 비로소 기나긴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평화가 다시 깨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해도 굳은 살이 박히게는 했습니다. 제 딸 소희는 어느덧 26에 어엿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도 약속했지요. 남편의 트럭 운전도 자리를 잡았고 저의 작은 떡집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내 인생의 고생도 끝났다고, 신이 내게 이만한 행복은 허락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희는 며칠 전부터 눈에 띄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결혼 준비가 힘들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폭탄 같은 고백을 터뜨렸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런데 뱃속 아기는 오빠 아이가 아니에요. 약혼자인 성호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울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암투병 중인데 죽기 전에 손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소희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희의 말은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제 아버지 최진태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손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저에게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악행을 제 딸에게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정한 할아버지였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술에 약을 탔나 봐요. 눈을 떴을 땐 소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집안은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도망쳐온 악몽이 제 딸의 인생을 그대로 덮친 것입니다. 제 손으로 제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만 같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생 처음 보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평화, 제가 이룬 가족,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제 딸이 저와 똑같은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앞에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싸울게. 당신이랑 소희 뒤에 내가 버티고 서 있을게. 남편의 그 한마디가 무너져 내리던 저를 붙잡았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제 남편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건네준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부서진 세상을, 내 딸의 인생을, 그리고 나 자신을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이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체념이 아닌 결전을 앞둔 단단한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이후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가 되어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변화는 소희에게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던 딸이 며칠 뒤 제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 안 무너져.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거야. 소희는 제 옆에 앉아 서툰 솜씨로 떡에 고물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떡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와 딸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같은 상처를 가진 생존자로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희의 약혼자, 성호에게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가 소희를 떠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했습니다. 소희가 모든 것을 고백하던 날, 남편과 저는 집 밖에서 죄인처럼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성호 혼자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저희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소희 씨를 더 일찍 만나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가 소희 씨와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 제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남편과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젊은이가 보여준 사랑과 책임감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최진태의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가장 큰 비극 속에서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성호 그리고 저와 소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목을 졸랐던 비밀과 제 딸이 겪은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수십 년 전 이 작은 손을 잡고 부산으로 도망쳤던 제가 이제는
훌쩍 커버린 딸의 손에 의지의 세상과 맞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고통과 슬픔이 쏟아져 나왔지만 우리는 상자 맨 밑바닥에 남아있다는 희망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을 향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최진태는 지역 유지라는 가면 뒤에 숨어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제 기억은 상상으로, 제 딸의 아픔은 꽃뱀의 모함으로 몰아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우리는 온갖 모욕과 상처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소희에게도 동백기름병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것이라며 그 기름병에서 나온 아버지의 지문과 그가 소희에게 보냈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의 거짓말을 증명했습니다. 마침내 법의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는 평생을 쌓아온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진 채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징역 15년, 살아생전 다시는 세상 빛을 보기 힘든 형벌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던 날 소희는 딸을 낳았습니다. 봄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새봄이라 지었습니다. 비극 속에서 잉태된 생명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그 아이를 온 마음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새봄이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부전시장에서 떡을 찝니다. 제 옆에는 이제 할머니가 된 제 딸이, 그 옆에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든 증손녀 새봄이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손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떨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옹이처럼 그저 제 삶의 일부이자 단단한 무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살아낸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제 곁에는 제 상처마저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부산의 소박한 일상. 이것이 제가 수많은 밤을 울며 지켜내고자 했던 저의 온전한 세상입니다.